사우디의 왕세자가 한국에 4조 원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무기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였는데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미 미국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를 수십 년간 운용해온 국가였고 그들이 미국 대신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기 위해 왕세자는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러시아였다는 점인데 냉전 시대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이고 25년간 미 국방부 방공시스템 자문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독립방산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저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비밀시험장에 서 있었고 그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새로운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한국의 신형 시스템을 놓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패트리어트가 선택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섭씨 45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 두 시스템이 나란히 배치됐고 먼저 패트리어트가 발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 정확히 8초가 걸렸습니다. 이건 표준 절차였고 전 세계 어디서나 검증된 속도였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다음 순서로 한국 시스템이 준비되는 순간 제 옆에 있던 프랑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제품이 8초를 넘기면 자동 탈락이니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레이더가 켜지고 표적이 나타나자 한국 시스템은 단 5초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는 스톱워치를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3초나 빠른 속도였고 이건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는데 옆에 있던 독일 전문가는 장비 오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 시험관이 갑자기 8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중에 띄운 겁니다. 이건 포화 공격 상황을 재현한 거였고 패트리어트는 동시에 4개까지 요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절반은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단 3초 만에 8발을 연속으로 쏘아 올렸고 하늘에서 8번의 폭발음이 터지며 모든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8발 쏴서 8발 전부 명중이었고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는데 그 순간 시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비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고 재시험을 요구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측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1시간 후 똑같은 시험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동일했고 이번에도 8발 전부 명중이었으며 심지어 반응 속도는 4초로 더 빨라졌는데 프랑스 동료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 측 기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지 묻자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콜드 론치 방식과 신형 레이더 덕분이고 이건 이미 3년 전부터 실전 배치된 기술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미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제목은 한국의 신형 방공 시스템이 패트리어트를 능가한다였지만 본부에서 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현장 착오일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검증 후 재보고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들은 한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확인됐는데 제가 우연히 입수한 위성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19년 11월 저는 유럽의 한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기밀 위성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에는 한국 서해안 섬 지역에 배치된 무언가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군사시설로 보였지만 확대해서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그건 제가
사막에서 본 그 시스템이었고 놀랍게도 18개나 배치돼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국도 모르는 정보였고 CIA조차 파악하지 못한 배치 현황이었는데 한국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전력화를 완료한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배치 위치였는데 서해 북방한 개성과 중국 영공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었고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위성 사진의 해상도와 촬영 날짜를 확인한 뒤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화상 회의가 소집됐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회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술렁거렸습니다. 영국 정보부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부터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고 지난 4년간 조용히 배치를 완료했으며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이 의도적으로 서방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독일 측은 자국이 중고 패트리어트를 한국에 판매한 게 오히려 한국의 기술 발전을 도운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정보는 회의 중반에 공개됐는데 영국 정보부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100km를 넘어섰고 이는 구형 패트리어트보다 40km나 더 멀었습니다. 게다가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가 100여 개에 달했고 이건 최신형 패트리어트와 맞먹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구현한 겁니다. 회의실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는 한국이 불법으로 미국 기술을 빼돌렸을 거라 주장했지만 정보 분석 결과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했고 미국 기술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참담한 표정으로 한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했고 우리가 그들을 삼류 국가로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추월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동료와 통화했는데 그는 유럽 방산 업체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유럽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특히 중소 국가들은 당연히 저렴한 한국 제품을 선택할 거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적중했는데 불과 2달 후 중동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접촉했고 본격적인 구매 협상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포착됐는데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 아랍에미리트에 압박을 넣었고 패트리어트 가격 인하를 제안하며 한국 대신 미국 제품을 선택하라고 종용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막 환경에서 두 시스템을 모두 테스트했고 한국 제품이 가격뿐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자국의 요구사항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70년간 유지되던 서방 중심의 방산 질서가 흔들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2021년 연말 완벽하게 현실이 됐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보다 훨씬 더 큰 카드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중동 최대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날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드는 속보가 터졌는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11억 달러라는 숫자에 잠시 멍해졌지만 곧바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의 동료들이 일제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는데 한국이 가격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난이었고 일부는 아랍에미리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몇 년 안에 후회할 거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뭔가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사흘 후 확인됐는데 제가 신뢰하는 중동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우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고 계약 규모가 아랍에미리트의 4배가 넘는다는 정보였는데 저는 처음엔 과장된 루머려니 생각했지만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이미 승인이 떨어졌고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결제했으며 계약 금액은 4조 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저는 제 정보원을 믿었기에 계속 추적했습니다. 2022년 초 사우디 국방부 내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진이 리야드를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첩보가 확인됐으며 사우디 측이 사막 환경에 특화된 사양을 요구했다는 정보까지 입수됐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레이더 성능이 유지돼야 하며 예멘 국경에서 날아오는 적어도 위협까지 모두 막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고 심지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정비 인력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는데 이는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당황했고 국무부는 사우디 왕실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지만 사우디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리는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막기엔 비용이 너무 컸고 실제로 2019년 한 해에만 요격 비용으로 수조 원을 지출했기에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절실했던 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발당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이면서도 소형 드론부터 탄도 미사일까지 모두 대응 가능했고 특히 동시 다발 공격 상황에서 뛰어난 효율을 보였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도 필사적으로 사우디에 제안서를 넣었지만 프랑스 시스템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독일 제품은 사막 환경 검증이 부족했으며 영국은 납기가 너무 길어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2022년 중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제 계약 발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유럽 동료들과 화상 회의를 했는데 분위기는 암울했고 프랑스 대표는 한국이 이대로 중동 시장을 장악하면 유럽 방산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측은 한국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독일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는데 이제 독일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더욱 충격받았는데 일본은 자국이 아시아 최강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이 중동에서 연이어 대형 계약을 따내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이 극에 달했고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숫자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세계를 경악시킬 공식 발표가 나왔고 그 순간 전 세계 방산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 4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자 25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패트리어트의 독점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는 술렁거렸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70년 동맹을 배신했다며 분노를 드러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내부 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고 한국 시스템이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언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프랑스 방산 기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고 독일 업체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도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였고,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일본 기술을 몰래 빼돌렸을 거라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도 자국 방공 시스템을 중동에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고, 중국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계약 발표 직후 중동정보원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서해와 동해에서 수백 차례 실제 요격 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모의한 표적을 95% 이상의 확률로 격추했으며,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우디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실전 경험은 많았지만 최근 데이터는 제한적이었고, 특히 드론 같은 소형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더 신뢰할 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고, 오히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계약이 발표되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 국방부의 극비 문서 일부를 입수했는데, 그 문서에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고,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재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한 3세대 버전을 개발 중이었고, 이 시스템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목표 완성 시기는 2034년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미국조차 아직 완벽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불가능한 도전에 뛰어들었고, 문서에 따르면 이미 신형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으며 극초음속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완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사일 자체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최고 속도를 마하 7까지 끌어올렸고, 종말 단계에서 극도로 민첩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자율 요격 기능까지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며 깨달았는데,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었고, 이건 진정한 강국의 면모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대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공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터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고, 4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계약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우디가 이미 수십 년간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해온 국가였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견고한 나라였다는 점인데, 그런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방산 역학 관계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운 좋게도 계약 협상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는 솔직하게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국경을 따라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들은 한 달에 수십 발씩 발사해서 사우디의 석유 시설과 공항을 노렸는데, 패트리어트로 이 모든 위협을 막기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2019년 한 해에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비용으로 수조 원을 지출했고, 이는 국방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었으며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발당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수준이면서도 소형 드론부터 중대형 탄도 미사일까지 모두 대응 가능했고, 특히 동시 다발 공격에 강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측은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레이더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특수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에는 단순히 무기 판매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정비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사우디가 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직접 이 계약을 승인했고, 그는 내부 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방부는 충격에 빠졌고,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사우디의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사우디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계약서의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의 시스템을 사우디에 제안했지만 모두 가격과 성능 면에서 한국에 밀렸고, 특히 독일의 한 방산 기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일본은 더욱 당혹스러워했는데, 일본은 자국이 아시아 방산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이 중동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고,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국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이 먼저 중동 시장을 선점하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했고, 중국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25년 전 제가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뼈저리게 반성했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계약 이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한국이 선택한 독특한 개발 전략이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독자 개발하려 하지 않고 러시아와 협력해 핵심 기술을 습득한 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2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알마즈 안테이라는 러시아 방산 기업으로부터 대공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당시 서방 국가들은 이 거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러시아 기술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했으며, 여기에 자체 개발한 지능형 신관과 레이더 기술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콜드 론치 방식을 선택한 이유였는데, 이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먼저 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으로 발사대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량해서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일부 성능은 원조인 러시아 시스템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연구소가 발표한 논문들을 읽으며 또 한 번 놀랐는데, 그들은 2000년대 내내 조용히 연구 개발에 매진했고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지만 서방 학계는 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국의 대기업들을 적극 활용해 생산 체계를 효율화했고, 전자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무기 시스템에 접목시켜 레이더와 제어 장치의 신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은 서방 국가들이 방산과 민간 산업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고, 한국은 이 차이를 경쟁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3년부터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직접 해외 순방 시 무기 시스템을 홍보하며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기업의 판매 활동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는데,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이었기에 중동 국가들과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여러 작성됐고,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지만, 의회와
방산 업체들의 반발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기업들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영국은 자국의 방산 산업 재편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제약이 많았고 평화헌법 때문에 적극적인 방산 수출이 어려웠기에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30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의 결과였고, 그들은 세계가 무시하는 사이 조용히 힘을 키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4년 초 한국 정부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기술을 넘겨받았고, 실제로 2023년 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존의 한국 방공 시스템도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표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고, 레이더 추적과 요격 타이밍 계산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대응 계획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이미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2023년 4월 정부는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버전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와 더 정교한 추적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됐고, 특히 극초음속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연구진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초당 수백 번 빔을 조정하며 고속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이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만이 시도하는 초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미사일 자체도 업그레이드돼 추진체 출력을 높여 최고 속도를 마하 7까지 끌어올리고 종말 단계에서 극도로 민첩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목표 완성 시기는 2034년으로 설정됐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과거 행보를 볼 때 예정보다 빨리 완성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일부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한국은 이번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개발국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고, 실제로 한국은 이미 다수의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는데,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한국이 먼저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는 동북아 군사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초조해졌는데, 일본은 미국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면 군사적 우위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북한에 넘긴 기술이 결국 한국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고, 일부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지속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집요한 도전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들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한 발 앞서 대응책을 마련했고, 절대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지지였는데, 방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고, 이는 국가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2019년 중동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지나치며 비웃었던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시 저는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었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우디의 4조 원 계약은 단순히 큰 계약 하나를 따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을 냈다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후 폴란드와 호주 등 여러 국가가 한국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을 통해 상대국의 방산, 산업 발전까지 돕는 모습은 서방 국가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웠고, 특히 중소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시스템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자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고, 독일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한국 기업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복잡한 심경이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지만 법적 제약과 역사적 부담 때문에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었고, 한국이 아시아 방산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자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수정했고, 특히 가격 경쟁력과 기술 지원 부분에서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고, 그들은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였습니다. 한국이 30년 전 미국의 낡은 미사일로 버티던 나라에서 지금은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한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이야기였고, 이는 국가의 의지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완성하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제가 25년 전 한국을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는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이 놀라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는데,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도전은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소 어딘가에서는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것이고, 10년 후 우리는 또 한 번 경악하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를요. 바로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세계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